수술 날짜가 잡힌 건 남편이 제주도 출장을 떠나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다음 주 화요일 오전에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진료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수술 동의서를 받아들고 병원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11월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 빛이 왜 그렇게 낯설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돌아와 식탁에 앉아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술 다음 주 화요일로 잡혔어. 오전 9시. 답장은 2시간 후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글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래서 알았다는 건지, 그래서 어쩌라는 건지, 출장 일정이랑 겹치는데 그게 두 번째 문자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아는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7년째 살던 이 집에서 저는 그 나무가 해마다 노래지는 걸 혼자 봐왔다는 걸 그때서야 새삼 깨달았습니다. 자궁근종 진단을 받은 건 2달 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크기가 작아 지켜보자고 했는데 2달 사이에 빠르게 커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개복 수술은 아니었지만 전신 마취가 필요했고 입원 기간도 최소 나흘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처음 진단 얘기를 꺼냈던 날 밤, 남편은 뉴스를 보다가 그게 심각한 거야?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수술해야 할 수도 있대 라고 했을 때 남편은 요즘 의술이 좋으니까 금방 하겠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뉴스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때 이미 알았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수술 전날 밤 남편은 출장 가방을 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침실 문 앞에 서서 바라봤습니다. 내일 나 수술인데. 남편이 가방에서 잠깐 눈을 들었습니다. 알아. 근데 이번 출장은 내가 빠질 수 있는 게 아니야. 팀장도 가고 거래처 미팅도 있고. 그래도 수술인데 전신 마취야. 병원에 의사들이 있잖아. 거기서 다 해주는 거 아니야? 내가 거기 앉아 있다고 달라지는 게 뭐 있어? 달라지는 게 뭐 있냐고요. 저는 그 말이 목에 걸려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달라지는 게 뭐 있냐고. 7년을 같이 산 아내가 전신 마취 수술을 받는데 옆에 있어주는 것과 없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냐고. 남편은 정말 그걸 몰라서 묻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새벽 6시에 출발했습니다. 제 수술 시간은 오전 9시였습니다. 남편은 현관문을 닫기 전에 잘하고 와 라고 했습니다. 마치 제가 면접을 보러 가는 것처럼. 저는 혼자 택시를 불렀습니다. 수술 동의서 보호자 서명란에는 친정 어머니 성함을 썼습니다. 어머니는 새벽같이 버스를 타고 올라오셔서 수술실 앞 보호자 대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70이 넘은 어머니가 3시간 내내 그 딱딱한 의자에 앉아 기도를 하셨다는 걸 회복실에서 깨어나 간호사 선생님한테 들었습니다. 마취에서 깼을 때 눈앞이 뿌옇고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눈물만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손만 잡고 계셨습니다. 남편한테서 연락이 온 건 수술 당일 오후 4시였습니다. 수술 잘 됐어? 3글자였습니다. 저는 한참 만에 응이라고 답했습니다. 그게 그날의 대화 전부였습니다. 이번 나흘 동안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출장이 끝나고 돌아온 날도 문병 한 번 오지 않았습니다. 퇴원하던 날 남편은 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랑 둘이 택시를 탔습니다. 어머니는 차 안에서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저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몸은 수술 후 회복 중이라 무거웠고 집안은 제가 없던 나흘 동안 아무도 치우지 않아서 컵이며 그릇이 그대로였습니다. 남편은 그 나흘 동안 이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그릇을 쌓아놓고 아무것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그 그릇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람으로 보고 있는가? 그날 밤 남편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직 수술 부위가 아파서 진통제를 먹고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은 침대 옆에 오지도 않고 거실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나 수술하는 날 왜 안 왔어? 남편이 커피를 마시다 잠깐 저를 봤습니다. 얘기했잖아. 출장이었다고. 출장이 끝나고 나서도 안 왔잖아. 네가 뭐 위험한 것도 아니고 잘 됐다고 했잖아.
굳이 병원을 왜 가? 굳이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가 수술받은 병원에 오는 게 7년같이 산 아내 병문안이 굳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선택사항. 당신한테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남편이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너 왜 이렇게 예민해? 수술 잘 됐다며. 크게 아픈 것도 아니고 이런 걸로 왜 싸워? 크게 아픈 것도 아니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딱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소리는 작았지만 아주 또렷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짐을 쌌습니다. 수술 부위가 아직 아팠지만 큰 캐리어 하나와 작은 가방 하나에 당장 필요한 것들을 담았습니다. 옷, 세면도구, 통장, 서류들, 그리고 서랍 깊이 넣어뒀던 제 자격증 사본들,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다 결혼 후 그만뒀던 그 시절의 흔적들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가고 없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닫으면서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7년 동안 살던 집이었습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 둘이서 페인트 칠을 했던 벽, 남편 생일에 제가 몰래 달아놓은 작은 액자, 해가 잘 드는 창가에 제가 키우던 화분들, 그 화분들은 제가 입원해 있던 나흘 동안 아무도 물을 주지 않아 잎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친정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제 방을 미리 치워두고 따뜻한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그 밥상 앞에 앉았을 때 저는 또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반찬을 제 앞으로 밀어주시면서 많이 먹으라고만 하셨습니다. 남편한테서 연락이 온 건 사흘 후였습니다. 어디 있어?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친정 간 거야? 왜 말도 없이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전화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하겠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이 보내온 모든 문자의 날짜와 내용을 저는 하나하나 기록해 두었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을지 몰랐지만 그냥 기록했습니다. 나중에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친정에서의 첫 한 달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몸은 회복 중이었고 마음은 그보다 더 오래 걸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천장을 보고 누워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36살, 7년 결혼 생활, 남편 뒷바라지한다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뒀고 공부도 중단했고 친구들도 조금씩 멀어져 있었습니다. 제 손에 남은 게 무엇인지를 세어봤을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잠이 안 와서 서랍을 뒤적이다가 오래된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결혼 전에 쓰던 거였습니다. 거기에 제가 적어놓은 목표들이 있었습니다. 자격증 취득, 소규모 세무 상담 사무소 개업, 그리고 어머니 해외여행 모셔가기. 하나도 이루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수첩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걸 썼던 29의 제가 지금의 저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어딘가에서 작은 불씨 같은 게 생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세무사 시험 일정을 검색했습니다. 접수 마감이 2달 후였습니다. 저는 접수를 했습니다. 무모한 결정이었습니다. 공부를 손에서 놓은 지 7년이었고 몸은 수술 후 채 2달이 되지 않았고 법적으로는 아직 혼인 상태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접수를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저는 그냥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처음 2주는 아무것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장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한 페이지를 3번 읽어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공부방 문 앞에 간식을 가져다 놓으셨습니다. 그 간식들을 먹으면서 다시 책을 폈습니다. 3번째 주부터 조금씩 흡수가 됐습니다. 오래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이 바닥 어딘가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잊혀진 게 아니라 덮여있던 것들이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남편 쪽에서 이혼 소송 관련 서류가 날아온 건 그 즈음이었습니다. 변호사 선임도 해야 했고 재산 분할 문제도 있었고 정신적으로 쉽지 않은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부를 하는 시간이 유일하게 그 모든 것을 잊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세법 조문을 외우고 있으면 잠깐이나마 남편 생각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사라졌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남편은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으려 했고, 저는 변호사 선생님을 믿고 차근차근 대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그동안 기록해두었던 문자 내역들이 실제로 도움이 됐습니다. 수술 당일의 문자, 입원 기간 동안 오지 않은 것, 퇴원 당일 회식을 간 것, 작은 기록들이 모여 제 이야기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시험은 결과적으로 1차를 통과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통과선을 넘었습니다.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기쁘다는 감정이 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러다 밤에 어머니께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시면서 잘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를 내면서 울었습니다. 그 무렵 동네에서 작은 세무사무소를 운영하시는 분을 소개받게 됐습니다. 어머니 지인분이셨는데 보조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정식 직원은 아니었고 급여도 많지 않았지만 저는 바로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일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세금 계산서 정리, 자료 스캔, 전화 응대 같은 기초적인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부끄럽거나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 아침 출근할 곳이 있다는 것이,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하는 자리가 있다는 것이 그 자체로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사무소 소장님은 제가 공부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 시험 기간에는 일찍 퇴근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말수가 적은 분이셨는데 어느 날 퇴근하면서 열심히 하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저는 그 말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이혼이 최종 확정된 건 제가 친정에 온 지 8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서류를 받아들고 주차장으로 걸어 나오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3월의 하늘이 파랗고 높았습니다. 특별한 감정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홀가분하지도 그냥 조용했습니다. 오래 앓던 병이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차에 타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소장님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일 없으니까 쉬어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처음으로 혼자 웃었습니다. 소장님은 오늘이 어떤 날인지 모르셨겠지만 그 타이밍이 묘하게 감사했습니다. 그 후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여름이 됐습니다. 저는 2차 시험 준비를 하면서 사무소 일도 계속했습니다. 소장님이 조금씩 더 많은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부가세 신고, 간단한 재무제표 작성, 소규모 사업자 상담 보조, 배울 것이 많았고 배울수록 이 일이 좋아졌습니다. 숫자가 맞아 들어가는 순간에 쾌감이 있었습니다. 정직한 일이었습니다. 더하고 빼면 답이 나왔습니다. 8월의 어느 날 오후, 소장님이 나가신 사이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에 이름 대신 번호만 떴는데 그 번호를 저는 아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같은 집에서 살았으니까요. 전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야. 목소리는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 지내? 그쪽은요? 짧게 물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그쪽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전 남편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만나서 얘기할 수 있어? 할 말이 있어서. 무슨 얘기요? 그냥 미안했다고. 직접 하고 싶어서.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만나야 하나, 만나지 말아야 하나. 그런데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피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 목소리를 듣고도 이렇게 담담할 수 있구나. 그게 더 놀라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괜찮아요?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집 근처 카페였습니다. 저는 10분 먼저 도착해서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켜놓고 유리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름 햇살 아래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전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좀 수척해 보였습니다. 살도 빠진 것 같았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어색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이다. 저는 그냥 바라봤습니다. 잘 지냈어? 네. 많이 수척해진 것 같은데.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수척해 보인다는 말을 할 자격이 이 사람에게 있는지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늠이 끝나기 전에 그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미안했어. 수술할 때 내가 잘못했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한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1년 전에 들었다면 아팠겠지요. 3년 전에 들었다면 용서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말이 그냥 소리로 들렸습니다. 왜 그랬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뭐가? 그때 왜 안 왔어요? 출장이 끝나고 나서도 태어나는 날도 진짜로 이유가 뭐였어요? 그가 시선을 내려깔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어. 네가 아픈 걸 보는 게 무서워서요? 나 그런 거 잘 못해. 병원 이런데 보호자 역할 같은 거.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안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평생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 같았습니다. 못한다고 생각하면 죄책감이 없어지니까요.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기대하는지 느껴졌습니다. 괜찮다거나 이제 다 지난 일이라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쏟아내거나 그중 어느 쪽이든 그는 저의 반응을 받아서 자신의 죄책감을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하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어느 쪽도 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 요즘 세무사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그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1차는 통과했고 지금 2차 준비 중이에요. 소규모 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실무도 배우고 있고요. 아, 그래? 올겨울에 시험 보고 내년에 개업할 생각이에요. 작게 시작할 거지만 제 이름으로 된 사업자 낼 거예요.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뭔가 복잡해 보였습니다. 뭘 예상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건 분명 그가 예상한 것과 달랐을 것입니다. 잘 됐네. 잘하고 있구나. 덕분에요. 그가 눈살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덕분에? 당신이 수술날 안 왔을 때 저 뭔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게 결국 저를 움직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덕분이에요.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진심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를 위한 위로도 비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안 왔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고,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움직였고,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 멈추고 또 멈추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잘 지내세요? 핸드백을 들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문을 열자 여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조금 습한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것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옆자리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무릎 위에 비닐봉지를 올려놓고 졸고 계셨습니다. 건너편 좌석에는 남자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버스 안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제가 밥할게요. 잠깐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바람이야. 저는 웃으면서 핸드폰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8월의 도심이 황금빛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가로수들이 초록잎을 흔들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서고 사람들이 내리고 탔습니다. 저는 이 평범한 오후가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상이 사실은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무도 대신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선택했습니다. 매일 아침 책상 앞에 앉는 것, 아픈 몸으로 짐을 싸는 것, 접수 마감, 이틀 전에 시험 원서를 넣는 것, 카페에서 자리를 먼저 잡고 앉아 기다리는 것, 그리고 먼저 일어서는 것, 전부 제가 선택했습니다. 정류장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제가 내릴 곳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뭘 만들어 드릴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내일은 소장님이 부탁하신 자료를 마무리해야 했고 이번 주 안에 시험 교재 2챕터를 끝내야 했습니다. 버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내렸습니다.